너 같은 양아치가 감히 내 남편을 건드려.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 뻘 되는 남자의 뺨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뺨을 맞은 남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2번 말 안 할 테니까 잘 들어. 다시는 내 남편 건드리지 마. 내 말을 어겼다가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회사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이런저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년을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정 기사님은 제가 도로 위에 있는지 아니면 집무실에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하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게 성장한 젊은 기업입니다. 창립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직원 수가 500명이 넘고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도 꾸준히 진출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출이 크게 늘고 있고 우리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과 게임은 기술력과 감성을 모두 갖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회사로 기대하고 있죠. 저에게 이 회사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저의 청춘과 열정을 모두 쏟아부은 삶의 중심이자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곳입니다. 출근을 해보니 저의 책상 위에 청첩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 김 대리의 것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들뜬 얼굴로 얘기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새 결혼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청첩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달 전 올렸던 저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원래 우리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업무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레 깊은 대화가 이어졌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었죠. 그날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대리석 계단과 온갖 장식으로 수놓아진 예식장은 성스럽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얀 장미와 금빛 리본으로 장식된 복도, 그리고 백합이 가득한 대형 분수는 음악에 맞춰 춤추듯 물결치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명이 그 빛을 받아 반사될 때마다 예식장은 별빛이 쏟아지는 듯 황홀했습니다. 하객들로 가득한 식장에는 언론, 재계, 정치, 예술계의 인사들이 자리했고 오랫동안 저와 고락을 함께한 직원들도 자리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신부 드레스를 입고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저만치 주례석 앞에 신랑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예복 차림의 그는 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안도와 따뜻한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사람과 소리, 조명까지도 흐려지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흘러온 듯 조용하지만 분명한 약속이 서로의 눈빛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힘찬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신랑 강진혁 군과 신부 미나윤 양이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따뜻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예식장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말보다 깊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의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더니 하얀 꽃잎이 비처럼 흩날렸습니다. 장미, 백합, 프리지아, 그리고 작약이 한데 섞여 떨어지며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죠.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현악기의 잔잔한 떨림이 공간을 감싸는 가운데 그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인내의 열매였죠. 남편은 원래 우리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직원과 대표의 결혼을 두고 세상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죠. 언론은 눈을 번뜩이며 달려들었고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이보다 대여섯 살 연상이었고 그이는 연예인에 버금갈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결혼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돈 많은 여자를 꼬신 제비라더라. 여자가 돈으로 남자를 샀다더라. 대표 자리를 이용한 불공정한 관계다. 결국 그 남자 돈 보고 들어간 거 아니야.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오해와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종착점에 닿았습니다. 그가 내 이마에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장내는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누군가의 박수가 터졌고 곧이어 환호와 박수가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했죠. 저는 그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끝내 함께 나아가겠다는 하나의 결의였습니다. 세상의 폭풍을 모두 이겨낸 뒤에야 찾아온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을 때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전 회의가 준비되었다는 비서실의 전화였습니다. 순간 눈앞에 장밋빛 풍경이 산산이 흩어지고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이메일 수신음이 연달아 울리며 저를 다시 대표 미나윤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대표라면 여유로운 삶을 즐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은 늘 쌓여 있었고 책임져야 할 일 또한 많았습니다. 남편은 퇴근뿐만 아니라 출근도 저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적으로 우리는 부부이지만 공적으로는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과 대표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그의 원칙이 때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분별력과 신념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의 뜻에 따라 출퇴근만큼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이는 항상 저보다 먼저 퇴근해 저녁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엔 늘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도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그이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라니. 아버지는 무슨 얼어 죽을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결혼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라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고 헛기침을 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이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배고프다. 오늘은 무슨 요리야? 냄새 끝내준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왔어. 배고프겠다. 밥은 다 차려놨으니까 손만 씻고 와. 잠시 후 저는 그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평상시처럼 따뜻하고 맛있었지만 그이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이런저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던 그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말수가 적고 제 눈치만 살피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분명 뭔가 이상했지만 굳이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끝난 뒤 그이가 와인 한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한잔 할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안주를 준비하기 위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이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은 금세 꺼졌지만 내용을 읽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그냥 끊었다. 내일 다시 전화하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은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그이가 안주를 챙겨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애써 평소처럼 웃으며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굳어 있었고 공기마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자꾸 휴대폰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결에 한기가 느껴져 눈을 떠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갔겠거니 생각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그이가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중에 퇴근하고 거기로 갈게요. 이제 그만 끊어요. 그이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려 했지만 그 속에 묻어난 짜증만큼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모른 척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분명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고소한 토스트 냄새와 커피 향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이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그이가 계속 내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자기야, 뭐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해. 눈치 보지 말고. 그이는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할 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하여간 당신은 눈치가 너무 빨라. 하긴 뭐 기업 대표라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겠지. 그렇게 너스레를 떨던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오늘 조금 늦을지도 몰라. 저녁은 당신 혼자 먹어야 할 거야. 저는 일부러 쿨한 척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한데 뭔 걱정이야. 저녁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무심한 듯한 말투로 툭 내뱉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 내 질문에 그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고민하듯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일 때문에 누굴 좀 만날 사람이 있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저것 시장 조사 좀 할 게 있어서. 그는 말끝을 흐리며 허둥지둥 둘러댔습니다. 저의 시선을 피해 괜히 컵을 만지작거리면서요. 저는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켠엔 작은 의문이 잔잔히 일렁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이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늘 저보다 먼저 퇴근해 저녁을 준비하던 그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은 연락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 후,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 무렵 우리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이는 조수석에 앉아 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가을의 끝자락.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단풍잎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기랑 함께 드라이브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그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우리 둘 다 너무 바빴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어쩐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룸미러에 비친 그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도심을 벗어나자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작은 레스토랑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이어진 진입로 끝에는 아담한 정원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면 고요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가장 안쪽 자리로 말이죠. 레스토랑 안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간, 따뜻한 조명, 은은한 와인 향. 모든 게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이유 모를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고른 데는 다르네. 분위기도 좋고. 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 위로 음식이 차려졌고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내 친구 중에 영신이라고 있잖아. 그 친구 얼마 전에 이혼했대. 그래? 왜 이혼했대? 그게 말이야. 그 남편이라는 인간이 내 친구를 속이고 결혼했나 봐. 자신의 과거도 속이고 가족관계도 속이고 한마디로 사기 결혼을 한 셈이지.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쁜 사람이네. 그러게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저희 둘 사이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어정쩡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저는 미소를 거두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지? 그 말 책임질 수 있지? 제 말에 그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돼. 그땐 난 용서 못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야, 사실은.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부모님이 계셔. 엄마는 친엄마이고 아버지는 의붓아버지야. 친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엄마가 재혼을 했어.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텐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런 거야? 19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 그이는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19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뛰쳐나온 거야.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거든. 그의 눈가에 미묘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엄마도 나도 그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어. 한동안은 엄마한테도 다정했고 나한테도 잘해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색이 드러나더라고. 그 인간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알고 보니 폭력 전과도 여러 개 있더라고. 엄마하고 나는 몸에 멍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어. 나는 몇 번이나 그 인간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를 붙잡고 말리시더라. 그래도 그 인간이 돈은 잘 가져다 줬으니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헤어질 수가 없었던 거지. 나는 같이 도망쳐서 우리끼리 살자고 설득했지만 엄마는 그럴 용기가 없었나 봐. 결국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채 집을 나와버렸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과 인연을 끊은 채 살아왔고, 의붓아버지도 미웠지만 그 인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가 더 미웠거든.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말했던 거야. 나한테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렇게 집을 나온 그이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당장은 먹고 살기 위해 온갖 험한 일을 해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결국에는 대학교까지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유급 없이 무사히 학업을 마쳤습니다. 졸업 후 그는 곧바로 사회에 뛰어들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 우리 회사가 경력직을 채용하던 시기에 그는 우리 회사에 지원서를 냈고 그 결과 홍보팀 과장으로 전격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장에서 그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한눈에 그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임을 알아보았죠. 그의 인생은 그렇게 잿빛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조용하고 단단한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이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 받아보니까 그 인간이더라. 의붓 아버지 말이야.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우리 빼고 결혼했다며. 내 마누라한테는 우리가 죽었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창피해. 이러질 않겠어.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야. 내가 그를 잊고 살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잊고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내가 언제 어디서 결혼식을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당신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 어디선가 우리 결혼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한다면 자신들은 계속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 줄 테니 그 대신 사업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이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 해오던 사업이 망했나 봐. 그 뒤로는 도박과 술에 찌들어 살고 있고 말이야. 처음엔 그냥 무시했어. 하지만 그 인간은 끈질기게 전화를 해댔고 계속해서 협박이 이어졌어. 결국 어쩔 수 없이 몇 번 돈을 보냈지. 말은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아마 도박 자금이었을 거야. 나는 당신하고의 행복한 삶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 만약 내가 모든 걸 털어놓으면 우리 사이가 깨질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 말을 마친 그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이의 최근 행동이 너무 수상쩍어 몰래 사람을 시켜 그의 행적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 둘 밝혀지는 사실들을 통해 제가 그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이의 입을 통해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대로 지금 이 순간 그이는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부모의 문제는 당신의 선택이 아니잖아. 당신이 부모가 있건 없건, 그리고 그 부모가 정상적이건 비정상적이건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애쓰지 마.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거야. 자기야, 알았지? 제 말을 듣고 있던 그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셔? 저의 질문에 그이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봤는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 병원에? 어디가 편찮으신 건데? 그게
팔, 다리, 갈비뼈, 거기다가 코뼈까지. 전신에 골절상을 입으셨더라고. 병원 기록에는 낙상으로 되어 있다는데. 내 생각엔 아무래도 그 인간한테 맞은 게 아닐까 싶어. 그 인간 사업이 망하고 나서 폭력성이 더 강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이는 말을 하다 말고 땅이 꺼져라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차분하게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일인 것 같아. 내가 한번 적당한 곳을 알아볼게.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그이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민병원 6인실. 하얀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는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팔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에도 여기저기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런 환자를 조심스레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경숙 환자분, 주사 좀 놓을게요. 침대에 누워있던 경숙은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사를요? 주사 맞을 시간이 아닌데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통증이 심하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어요. 경숙은 말 대신 밝은 미소로써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간호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링거줄에 주사기를 꽂은 뒤 주사약을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투명한 주사약이 서서히 줄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경숙은 이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려 했지만 이미 시야가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끈이 끊기듯 경숙은 스르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잠에서 깨어난 경숙은 자신이 누워있는 낯선 병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명이 함께 쓰던 좁고 복닥거리던 병실이 아니라 마치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너무나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디야? 그녀는 침대 머리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스르르 열리며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4명의 사람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숙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순간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혁아. 그녀의 떨리는 음성이 병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너 진혁이 맞지? 우리 아들 진혁이 맞지? 그녀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경숙은 단 한순간도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 손끝엔 오랜 기다림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경숙이라는 이 여인은 바로 제 남편 강진혁의 어머니이자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국 최고의 병원,
연주병원의 VIP 병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곳으로 옮기는 일부터 병실 선정, 일정 조율까지 모두 제가 직접 준비했죠. 물론 두 병원의 의료진과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세심하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이송을 거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조용하고 은밀하게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다소 냉정해 보일지라도 제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어머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다는 진심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그 일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는 사이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내가 어디서든 살아있기를 매일 기도했어. 그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안겼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두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끝내 흐느낌으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진혁아.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는 다 알아. 병실 안은 이내 두 사람의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두 사람을 위해 잠시 숨을 멈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10여 년의 단절을 눈물로 이어붙였습니다. 그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붉어진 눈가를 닫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제게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다정하고 따뜻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텔레비에서 보던 것보다 더 곱고 단아하구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과 게임이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었고 자연스레 제 이름도 조금씩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글로벌 박람회와 인터뷰 섭외 요청이 이어지고 때로는 국제 포럼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의 눈가가 또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마른 어깨가 품 안에 닿자 오래된 슬픔과 따스함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작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인내와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이젠 혼자가 아니세요. 어머니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안도와 평화를 찾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의 시간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끊어졌던 가족의 숨결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감정의 파도가 조금 가라앉자 어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여긴 도대체 어디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엄마, 여긴 연주병원 VIP 병실이에요. 연주병원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여긴 엄청 비쌀 텐데. 엄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이는 어머니의 손등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여기 계셔야 그 인간이 엄마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문 밖에 경호원들을 대기시켜놨어요. 당분간 그분들이 엄마를 24시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이는 곁에 서 있던 의사와 간호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연주의대의 박도연 박사님, 그리고 그 옆엔 담당 간호사 김유진 선생님이에요. 이 두 분이 앞으로 어머니를 돌봐주실 거예요. 박도연 박사와 김유진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이는 침대 한쪽에 부착된 호출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여기 이 호출벨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김유진 간호사가 바로 달려올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른 입술이 떨리고 눈가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혁아, 내가 못난 이 어미를 이렇게까지. 그이는 부드럽게 어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엄마를 버렸지만 이제부턴 끝까지 지켜드릴 거예요. 그 순간 병실 안에는 조용히 따뜻한 공기가 번져갔습니다. 낮은 창문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두 사람의 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난 세월의 상처를 감싸듯 부드럽고 포근했습니다. 며칠 후 흐린 오후, 임원 전용 응접실에는 저와 한 중년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공기마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의붓아버지 권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다니. 참 말세야 말세. 동방의 지국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건지. 저는 그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설마 내가 당신한테 인사드리려고 불러냈겠어요? 제 말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허, 시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뭐요? 시아버지? 당신이 왜 내 시아버지야?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 시어머니랑 한 이불 속에서 같이 물고 빨고 살을 섞고 살았으면 그게 시아버지지. 시아버지가 별거냐? 순간 저의 눈빛에 분노가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의 더러운 입을 당장이라도 뭉개버리고 싶었지만 그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들어 그의 능글맞은 면상에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 손에 힘이 실렸던 건지 아니면 그의 체력이 약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제 손찌검 한 방에 몸을 휘청거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저에게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인연 전연이야. 저는 그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너 지금 나 때린 거야? 나 지금 당장 너 고소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요. 여긴 CCTV도 없고 방음도 완벽해서 바깥에 소리 새어나갈 일도 없어요. 쉽게 말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버튼만 누르면 보안 요원들 수십 명이 달려올 겁니다. 당신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번 말하기 싫으니까 잘 들으세요. 앞으로 다시는 그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내 남편을 건드렸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찾지 마세요. 칠성은 절 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이놈의 마누라가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내년이 빼돌린 거였구나. 당장 내 마누라 돌려놔.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의 태도에 제 목소리가 다시 살짝 올라갔습니다. 빼돌린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인간한테서 피신을 시킨 거야. 안 그러면 어머니가 당신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이한테 돈 빼갈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칠성은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되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싫다면 어쩔 건데? 저는 호흡을 고르며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럼 우린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제 입에서 법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칠성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소할 거거든요. 협박과 공갈, 그리고 폭행죄로 말입니다. 당신이 그이한테 돈 보내라고 협박한 거 전부 다 휴대폰에 녹음돼 있어요. 물론 돈을 보낸 내역도 모두 남아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사실, 이미 당사자에게 증언도 확보해 놓았고 목격자들도 확보해 놓았어요. 칠성은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더니 억지로 비웃음을 섞어 대꾸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무슨 목격자가 있어? 저는 확신과 냉소가 서린 목소리로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를 폭행하던 그날 하늘이 도우려던 건지 창문이 열려 있었더군요. 그리고 마침 옆 건물 옥상에서는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봤어요. 당신이 그녀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골프채로 내리치던 그 장면 말이에요. 칠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칠성을 노려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전부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해놨더군요. 요즘 휴대폰 카메라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죠? 당신 얼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순간 칠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억지로 목을 가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아니 민 대표. 이렇게 흥분할 게 아니라 나에게도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될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유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불안과 초조함만이 묻어났죠.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며칠 시간을 드리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냉철한 경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언제나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싱크대 위엔 미리 손질해둔 채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프라이팬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조용히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안의 공기, 규칙적인 칼질 소리, 은은한 조미료 향.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칠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죠. 진혁은 깊게 숨을 들이쉰 다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칠성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느긋하고 이상할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새애기한테 내 이야기 들었지? 며칠 동안 나도 반성 많이 했다. 너희들 소원대로 이제 2번 다시 너나 내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그 대신 말이지. 마지막으로 사업 자금 좀 부탁하자. 큰 거 한 장만 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약속하마. 진혁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며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혁의 호통에 칠성 역시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야,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사람이 성공했으면 이 정도는 베풀 줄도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냐? 너 지금 내 부탁 거절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다. 진혁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기 그지없었고 분노를 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던 제가 바보였네요. 집사람이 말한 대로 이제 당신과 우리는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전화를 끄는 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여느 때처럼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거실로 나와 커튼을 젖히고 주방 한켠에 놓여있는 커피 머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피 캡슐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부드러운 증기와 함께 진한 커피향이 퍼져나왔습니다. 진혁은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휴대폰을 손에 쥐고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정치, 경제, 사회 뉴스 등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이 갑자기 멈추더니 시선이 한 곳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에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넥스컴 대표 민하윤의 남편 호스트바 출신 충격 폭로. 그 순간 평온하던 그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진혁은 화면 속 기사를 눈으로 따라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넥스컴 민하윤 대표의 남편은 한때 호스트바에서 남성 접대부로 일했으며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분을 세탁하고 타고난 외모를 무기로 넥스컴에 입사한 뒤
결국 대표를 유혹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마 전 칠성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던. 진혁은 흔들리는 표정을 억지로 다잡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을 했습니다. 마음속은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오전 근무가 채 끝나기도 전에 회사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삼삼오오 모여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진혁이 다가가면 사람들은 급하게 대화를 중단했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 이메일을 확인하는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그 기사를 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쯤 저 역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세간에서는 남편의 외모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얼굴로 대표를 꼬신 제비라느니, 얼굴값 한다느니. 그동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그런 말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기사를 보고 나니 그 모든 말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하나씩 되살아나며 불길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불안한 감정을 애써 짓누르며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진혁 씨, 저예요.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요. 진혁 씨,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퇴근하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요. 외출도 자제하고요. 알았죠? 왜 그러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주먹에 힘을 꽉 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키워서는 안 되니까요.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알아줬으면 해. 나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어. 그 기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쓴 것 같아. 물론 기사에 나온 그 호스트바에서 일한 건 사실이야. 거기서 6개월 정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야. 그저 나는 주방 보조로 일했을 뿐이야. 손님 상대한 적도 없고 술 따르는 일도 한 적 없어. 그냥 생활비가 급해서 잠깐, 정말 잠깐 일했던 거야.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음 해. 문자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속을 흔들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생겨버린 의심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혼 전 엄마가 했던 말들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어렵게 자라온 것도 재산이 없는 것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중시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끝까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혁 씨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웃어넘겼습니다. 잘생기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 언젠가는 얼굴값을 하게 된다고. 그 잘난 얼굴 때문에 여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결국은 마누라가 속 썩고 살게 마련이라며 그 말 끝에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남편,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정말 눈이 부시게 잘생겼던 분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모든 여자들이, 심지어 아줌마와 할머니들까지 넋을 잃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특히 술집 기생들이 아버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가 술집에 들어서면 늘 서너 명의 기생들이 앞다투어 옆자리를 차지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기생들의 치마폭에 쌓여 밤마다 다른 여자들의 품을 전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는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버지는 밖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엄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과 엄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혁 씨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오직 저에게만 따뜻하고 세심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고 제가 첫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순수해서 그때는 조금의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의 행동은 언제나 신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그 나이까지 단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그 욕망과 본능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억눌렀을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기 전의 시간들, 그 빈칸 속에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집이 아닌 회사 근처에 위치한 호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호텔방을 잡고 침대에 몸을 눕히자 가슴속이 텅 빈 듯 저려왔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잠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는 짧은 문자를 남긴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업무용 전화는 따로 있으니 크게 불편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은 세상과 잠시 단절된 이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호텔 창가에 앉자 커튼 사이로 스며든 도시의 불빛이 밤 공기 속에서 아련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이미 단순한 소문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 결혼을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게 악의적인 거짓이라면 그 기사를 쓴 기자와 신문사, 그리고 그 제보자까지 그 누구도 가만히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직원들의 묘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며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급히 다가와 조심스레 귓속말을 했습니다. 주주대표 3명이 아침 일찍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기사를 읽었을 테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무팀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회사의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단호히 덧붙였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대신 조심스러운 신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라 오전 시간을 다 소비했지만 그만큼 마음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비서실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 기사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정 기사님은 5년째 제 차를 운전해주고 있는 정현수 기사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칭은 기사님이지만 실제로는 이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 기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회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깔끔했고 묘하게 절제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 기사님을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였죠. 은밀하고 신속하며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 기사님 뿐이었습니다. 정 기사님은 겉으로 보기엔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의 이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국군정보사령부 산하의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일명 그림자 부대라 불리던 팀. 그들은 적진 깊숙이 잠입해 기밀을 빼내고 때로는 인지를 구출하며 요인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하나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완벽히 임무를 마무리했던 사람들이었죠. 정 기사님은 그 부대에서도 가장 뛰어난 요원 중 하나였습니다. 사격 실력은 사격 교관들을 능가했고 근접전에서는 맨손으로 무장병사 서너 명을 순식간에 제압할 정도의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병기라고 부를 만한 존재였죠. 하지만 어느 날 작전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신분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적의 포위망을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적들에게 얼굴과 신원이 노출되어 버렸으니까요. 결국 그는 조기 전역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연한 인연으로 저와 만나 지금은 제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 기사님의 운전 실력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에 타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부드럽게 움직이다가도 필요할 땐 카레이서를 능가하는 운전 실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운전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다루기엔 귀찮거나 성가신 일들, 그리고 남몰래 처리해야 할 일들까지도 아무 말 없이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남편의 뒷조사를 한 것도 시어머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그 남자들을 찾아낸 것도 모두 정 기사님의 실력이었습니다. 몇 주 후
오늘도 저는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호텔이 아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오직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뿐이었습니다. 언제나 문 틈새로 새어나오던 따뜻한 음식 냄새도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던 그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불 꺼진 공간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조명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엔 누군가가 웅크린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팔을 베고 누운 채 마치 오랜 방황 끝에 겨우 잠든 사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소파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턱에는 거칠게 자란 수염이 드리워 있었고 눈가엔 피로와 외로움이 엉겨 있었습니다. 며칠째 면도도 식사도 제대로 못한 모습이었죠. 늘 깔끔하고 단정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낯설 만큼 초췌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감정의 벽 사이로 미세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이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으로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에는 그동안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랑이 고요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제 곁에서 세상의 모든 무게를 함께 견뎌주던 그 얼굴이 이젠 낯설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오며 한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따뜻한 온기가 제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결의 무의식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아 마치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기라도 하듯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 속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조용히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그 손끝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은밀히 조사를 진행해 오던 정 기사님의 집요한 노력 덕분에 비로소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의혹은 조작이었고 그이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었습니다. 그이가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주방 보조 업무를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제게 보냈던 문자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정 기사님은 그 시절 그이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내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업소를 운영했던 지배인 그리고 주방에서 함께 일했던 아줌마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돌아온 말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그이는 손님 앞에 선 적이 없었고 술을 따르거나 접대를 한 일도 없었으며 그저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낸 그저 성실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출중한 외모 때문에 지배인은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호스트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며 말이죠. 결국 6개월 뒤 그는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왜곡해 거짓 뉴스로 내보낸 곳은 선데일리라는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였습니다. 이름만 번지르르할 뿐 예전부터 가짜 뉴스와 찌라시 뉴스로 돈을 벌어온 언론사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쓴 오민규라는 기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여러 차례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기사라기보다 거의 소설에 가까운 글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제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권칠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갔는지 그 이름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입니다. 고등학교도 채 못 마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간 그이는 가족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은 채 홀로 악착같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칠성은 그 일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호스트바에서 일하게 된 것을 알고는 수십 장의 사진도 찍어둔 모양입니다. 그걸 빌미로 그이에게 돈을 요구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 인간은 지속적으로 그이의 삶을 감시해 왔던 겁니다. 정 기사님의 보고를 들은 저는 진실을 알게 된 기쁨보다도 그 일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무팀장과 회의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법무팀장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님, 증거 확보는 모두 끝났습니다. 녹취록, 송금 내역, 폭행 피해자의 진술서, 폭행 동영상, 그리고 허위기사 작성 및 유포 관련 데이터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법무팀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법무팀은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법의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권칠성이었습니다. 죄목은 공갈, 협박, 폭행, 허위사실 유포였습니다. 오민규 기자에게는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선데일리였습니다. 법무팀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 등록 취소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작된 법적 공방은 예상보다 길고 치열했습니다. 선데일리 측은 즉시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공익적 제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민규 기자 역시 언론의 자유를 방패 삼아 자신의 왜곡된 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죠. 그리고 그들은 법적 공방보다는 여론전에 더 열을 올렸고 인터뷰 자리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넥스컴의 법무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승부했으니까요. 우리 법무팀이 준비한 자료가 법정에서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상대 측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치밀한 퍼즐이 완성되어 갈수록 그들의 거짓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이후로 선데일리 측은 거짓 해명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지만 모든 증거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직원의 증언까지 확보되면서
그들의 거짓 주장은 힘을 잃은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8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넥스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권칠성은 협박, 공갈, 폭행,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민규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썬데일리에게는 정정 보도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판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 포털 뉴스, 유튜브, 그리고 SNS에서까지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했고 댓글창은 불길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썬데일리라는 이름은 가짜 뉴스의 대명사처럼 통용되기 시작했고 권칠성이라는 이름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심한 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 부부에게 향한 여론의 흐름은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하윤 대표님과 남편분, 끝까지 힘내세요. 이와 같은 응원글이 인터넷 댓글창, SNS,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가득했습니다. 그 즈음 우리 회사는 몇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게임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발표 직후부터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넥스컴의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후 매출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임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올라 회사 곳곳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무실 복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흘렀고 직원들은 야근을 하면서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뤄낸 성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결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부터 손봤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고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정비했죠. 성과를 낸 팀뿐만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회사를 지탱해온 여러 부서들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진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매년 2주간의 유급 장기 휴가를 보장했고 해외여행을 가는 직원들에겐 항공권과 숙박비 일부를 회사가 지원하도록 했죠. 또한 본사 옥상 공간을 리모델링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카페와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퇴근 후엔 간단한 맥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회사가 커진다는 건 건물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여유로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경영 철학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긴 겨울이 거짓말처럼 물러가고 거리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봄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셋이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기력을 되찾으며 하루가 다르게 얼굴빛이 좋아졌습니다. 창백하고 말라 보이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햇살은 부드럽게 뺨을 스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마다 연분홍빛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봄을 노래하는 옛날 노래들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진 않으세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불편하기는. 요즘은 내 덕분에 세상이 다시 예뻐 보인다니까. 그 말에 남편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한때 모든 걸 잃을 뻔했던 그 눈빛 속엔 이제 평화와 안도가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는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줄 지어선 벚나무들이 하얀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이따금씩 꽃잎들이 바람결에 흩날리며 차창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천천히 꽃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천의 꽃잎이 흩날리며 우리의 어깨와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죠. 어머니는 마치 그 모든 풍경이 꿈 같다는 듯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강가의 작은 평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돗자리를 펴고 저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음식들이 차려지고 세 사람의 손이 자연스레 오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했던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진정한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담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어머니에게 뭔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래? 사진이에요. 사진. 어머니는 그이가 건네준 사진을 받아들고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의 동공이 또렷이 커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엄마, 우리 아기예요. 순간 어머니의 입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이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 세상 모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즐거움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